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넥스 의료기기 제조 허가부에 있는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새로운 FDA 지침서 초안인 의료기기 시판 승인 신청서에 제출되어야 할 사용자 적합성에 관련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사용 적합성에 대한 배경과 소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새로운 지침서 초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가이던스 안에서 담고 있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담아왔는데요. 옆에 보시는 그림은 잘 알고 계시는 인체의 측정 및 비율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이 사용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사실은 이 시대부터 인체 측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출발을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학문에서는 역사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는 사항은요, 1936년 중순에 파일럿 에러라고 하는 실제적인 휴머 에러에 대한 사항들이 좀 강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마 그 기계적인 결함은 없는데 사람에 대한 에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휴먼 에러, 그 사용 적합성이라는 게 도입된 시기는 세계 2차 대전 때 그 파일럿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인재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학문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배경에서 조금 이런 정의를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FDA에서 지침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적합성 또는 인적 요소 공학이라고 좀 혼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FDA에서는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인체 공학이라는 에르고노믹스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 발췌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작업과 법률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하고요. 제가 이 말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이언스 오브 워크라고 해서 작업의 과학, 한국어로 좀 번역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은 이런 과학적인 학문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 팩터라고 하는 사항들은요, 사실 인간 활동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뭐 생리학, 생체 역학, 심리학, 인체 측정학 모든 활동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시스템적인 학문 문학입니다. 네, 휴먼 에러를 구글에 쳐보면요, 이런 휴먼 에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런 인적인 요소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고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에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요,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랑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이랑 사용 적합성이랑 동일하게 보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근데 결코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통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접근의 방식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방법이 그 그룹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용자 그룹 관점으로서의 사용 적합성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임상 시험은 아무래도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준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치료 효과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먼 팩터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임상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 적합성을 좀 진행하다 보면요, 유저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계측
인체적인, 인체 공학적인 부분만 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인지적 요소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온 배경들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 그리고 기억,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편견에 의해서 사용하는 습관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사용 적합성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제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요소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좀 다른 점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한 사용 적합성 평가를 미국에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반영들이 굉장히 어려운 요소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이 세 가지의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 기계적인 결함이 없고 그냥 사람의 오류일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하던 시대가 이미 지났고요. 그런 기계적인 설계부터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 방법,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도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사용 적합성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FDA에서 그 사용 적합성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왼쪽에 보시는 유저와 디바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간에 존재하는 것을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요소가 필요하지만 인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기기에 대한 결국엔 인풋 값을 주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에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FDA에서는요, 저희가 휴먼 팩트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을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사용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와 기기 간의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제품의 제대로 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 오류를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순간 미국에서 뭐 사용 적합성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당 규정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QSR 심사를 하다 보니까 리콜 사례와 부작용 사례를 통해서 거의 45에서 50%에 달하는 설계 개발 오류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사항을 바탕으로 QSR, 그 품질 시스템의 설계 개발에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 1977년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마 국내에서 사용 적합성이 의무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두가 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휴먼 팩터는 적용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침서 초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 배경인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 9일 날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초안 발표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사용 적합성 평가의 우선순위 리스트라고 해서 아마 16개 품목을 정해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의무화를 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지침서를 기반으로 16개 품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적용이 곧바로 기술문서 신청 제출 자료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60일 정도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 정식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할 텐데요. 아마 이 16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 채택을 할 건지 아니면 둘 다 같이 채택할 건지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는 사실 위험 기반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자 적합성의 평가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제출 자료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DA의 시판 승인 제출 자료를 준비하실 경우에는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어느 만큼의 수준으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되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과의 어떤 수정 사항이 있는가라는 A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보다는 사실 설계 변경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아마 기존 제품과는 다를 거야 라는 사항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B사항에서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그룹, 그 다음에 사용 환경,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 목적, 그 다음에 교육 훈련과 라벨링까지 포함해서 어느 하나라도 변경이 있는가를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상 시험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이 변경이 없을 때는 카테고리 1번으로 간단하게 사용 적합성 평가를 한 결론과 개략적인 요약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변경이 있다 라고 한다면 C 항목으로 이전이 되는데요. C 항목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새로운 의료기기인가 아니면 기존의 제품과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관점은 우리의 태스크, 즉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좀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주요한 태스크가 변화가 되면 사실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아웃풋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태스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을 경우에는 카테고리 2번으로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전혀 새로운 제품이다라고 하시면 카테고리 3번으로 들어가는 이 플로우 차트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제품과 변화가 조금 있지만 중요한 위해도가 없다, 중요한 태스크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1하고 2가 될 텐데요. 1일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사용 적합성에 대한 결론과 개략적인 요약을 제출을 신청 자료에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의 변화가 기존의 제품과 변화가 조금 있지만 이게 중요한 태스크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카테고리 2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과 개략적인 요약서뿐만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 3일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팩토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든 풀 패키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들에 대한 작성 요법에 대한 간단한 템플릿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 3에 새로운 제품의 중요한 태스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사용 적합성을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위험 관리에 대한 태스크, 구분에 대한 테이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용자 태스크와 그리고 이 사용자 태스크를 통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고요. 이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심각한 위해로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작성을 하게끔 하는 게 테이블 2에 대한 예시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을 뿐이지만 중요한 태스크가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 태스크가 크게 영향이 없어라고 주장을 하실 때는요. 기존에 있던 기계와 우리 제품과의 사용 적합성의 평가를 비교를 통해서 위해 사항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FDA에서는 이 가이던스에서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10K와 PMA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각각 한 4개씩 정도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판 승인 제품의 변경인 510K일 경우에 예시를 주었습니다. 시나리오에서는 단독 소프트웨어이고요. 위장관 병변 소프트웨어 검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품의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만 변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순서도 A, 디시전 A에 따라서 기존 기기와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 네,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으니까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제품의 유저빌리티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서 하나라도 변경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no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자체는 제품의 성능의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지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그룹, 환경 자체 또는 라벨링 모두가 변화가 되지 않는 변경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카테고리 1 사례에서 제출자는 이러한 정당성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출하는 게 아마 그 사용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 후 거기에 대한 결론과 개략적인 요약서를 신청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PMA 제품입니다. 볼륨 카테터 전달 시스템과 스텐트가 있는데요. 이 스텐트만 디자인과 코팅만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볼륨 카테터 전달 시스템은 자사 제품의 기존에 등록된 제품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스텐트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디시전 A에 가시면 당연히 저희 제품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yes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제품에 그 디시전 B로 갔을 경우에는요, 저희 제품의 스텐트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 이 설계 변경과 코팅만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유저 인터페이스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그룹, 사용 방법, 사용 목적 이런 모든 사항들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no로 채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미션 카테고리 1에 해당돼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정당성을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 적합성의 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과 그다음에 결론을 작성을 신청서 자료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로운 의료기기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PM의 제품에서요, 볼륨 카테터 전달 시스템과 스텐트 둘 다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시전에서는 당연히 기존 제품과 다르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B 항목이 아무래도 디자인이 바뀌고 둘 다 기허가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B 항목이 바뀐다라는 전제하에 디시전 C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료기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주요한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그 분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미션 카테고리는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검증 여부 사항을 직접 실험을 하셔서 모든 데이터를 제출 자료에 담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예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서를 좀 살펴보시면 우리 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 플로우 차트 순서대를 통해서 작성해야 될 범위를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지침서가 발간이 됐을 때 저희가 적용해야 될 사항들은요, 사실은 FDA 진입할 때는 당연히 QSR을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FDA에서도 위험 기반의 평가를 통해서, 즉 ISO 14971인 위험 기반을 평가를 통해서 사용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판 승인 신청 서류, 즉 기술문서 제출하실 당시에 사용 적합성에 대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이 중간에 있는 컨텐트 오브 휴먼 팩터가 새로운 지침서로 들어오게 된다면 FDA에서는 사용 적합성의 평가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채택이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어플라잉 휴먼 팩터가 사용 적합성 시험을 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 사항이 조금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반영해서 FDA 시판 승인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